안녕하세요. 세미나 참여자 유경입니다. 그 뭐랄까 어, 상당히 어려운 책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가는데 힘입어서 읽고 있는데 어쨌든 그 화이트헤드가 오는 워낙 수학적으로나 논리학적인 어떤 기존 성과가 있는 분인데 그런 걸 다 건너뛰고 보려니까 진짜 별별 상상을 다 하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책이라는 게 뭐 측면의 독서라고 예, 나름대로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뭐랄까 어쨌든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보니까 큰 틀에서는 뭐랄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게 이것하고 뭔가 통하는 면이 있다. 말하자면 개념은 실제를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 명가명 비상명. 그러니까 이름을 먹이면은 실제 자연 속에 있는 생동하는 그 실제를 어, 실제하고 같지 않다. 말하자면 말이나 생각은 실제의 어떤 그런 세계를 뭐랄까 포착하지 못한다라는 걸 전제하는 말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이제 말하자면 전제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분화 문제를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세계를 개념이 이분화돼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이제 화이트헤드가 이제 문제 제시를 하고, 그래도 수학자로서 이제 추상 요소가 어떻고 그 다음에 집합이 어떻고 뭐 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쭉 이제 맞으면 진행을 하는 거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우선은 뭐랄까 제일 먼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그 자연과 사람의 생각이 이분화돼 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자연은 그 포착된 자연,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알아차림의 원인인 자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상당히 말이 이제 복잡한데 그 중간에 있는 개념이 감각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 감각 알아차림. 그 사람의 정신이 자연을 뭐랄까 이렇게 접목하는 지점에 을 지적하는 그런 지점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이제 뭐야 구도를 그래도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빨간 선을 쭉 그어서 아래는 그 자연 그 실제의 세계고 위에는 개념의 세계로 해서 그 중간 지점에 감각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사람의 정신이 그 사고 작용이 그 저기 뭐랄까 자연을 포착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이제 구도를 좀 잡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52페이지에서 나오는 말이 그 이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알아차림을 통해 포착된 자연,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알아차림의 원인인 자연으로 이분화된다. 네, 이게 제일 먼저 문제의식이 이분화의 자연과 이분화된 사고, 이런 상태를 문제를 삼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밑에 쪽은 자연과 접목하는 자연, 아니 정신이 자연과 접목할 때 알아차림으로 포착하는 어떤 그런 푸른색, 뭐 아니면 뭐 붉음, 뭐 이런 거 같은 거 자연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위에는 알아차림의 원인, 이거는 어떤 그런 사고 체계에 의해서 드러난 어떤 그런 자연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래갖고 보면은 알아차림으로 포착된 거는 이렇게 푸르름, 뭐 햇빛, 그 뭐 사과가 보인다, 뭐 달이 보인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사고작용에 의한 거니까 정시를 촉발하는 분자와 전자의 추측 체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어떤 사고 방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측 체계가 정신을 이제 말하자면 촉발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을 이제 유출한다, 이런 식의 구도인데, 5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보면 두 자연이 만나는 지점이 정신인데, 근데 정신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아래 있는 자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있는 자연이라기보다 요거는 인과적 자연은 이제 어떤 추측 체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자연은 지식으로서 여기서 정신으로부터 말하자면 유출이 되는 거죠.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지식을 생성을 한다. 근데 이 빨간 선 위쪽에 있는 게 아래 있는 어떤 그런 자연 현상하고 접목이 안 되고 이렇게 위로 동떨어져서 이분화되어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53페이지에 불이 타고 사람이 온기를 느끼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잠깐 나와요. 이 부분을 아까 어쨌든 인위적 자연, 그 다음에 알아차림의 원인인 자연, 요것의 문제로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소화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원래는 불이 타고 우리가 온기를 느끼는 거는 어떤 사고의 과정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온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내부의 상호작용이다.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느끼게 하는 거죠. 느낌을 갖는 거는. 그런데 아까 전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정신이 있고 그 추측 체계와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 밑에 있는 자연의 어떤 상호작용하고 구분된 어떤 흐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추측의 체계는 어떤 자연의 이론 세계이고, 그 정신에 의해서 그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지식을 이렇게 도출을 해낸다는 거죠. 지식은 여기서 알아차림의 원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상당히 이렇게 말하자면 말이 아리까리하다 그런 분야이긴 한데, 어쨌든 사람은 정신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테드가. 예. 말하자면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추측 체계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떤 원리에서 저게 가공이 되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지식은 어떤 그런 감각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제가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추측하고 그 다음에 추측 체계와 지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추측 체계로부터 또 인과적 자연에 대한 어떤 논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자연을 접목하는 그런 어떤 그러한 실제 현상으로부터 어떤 나타나는 자연을 지식으로 도출을 해낸다. 그 과정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우는 것처럼 열전단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소하는 어떤 그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뉴런 같은 것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지식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책에서는
전자와 분자에 대한 인식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자와 분자 막 그런 얘기를 좀 이제 너무 이제 동떨어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자연의 내부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그림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다. 예. 그래서 그 우리의 어떤 자연 이론 중에는 열전달이나 그 연소 이론, 인지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그 추측 세계가 우리의 상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불이 느껴지면은 우리의 정신은 이걸 통해서 저기에는 분자 활동이 활발하니까 우리가 열기를 느끼는 거다. 그 다음에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열을 내고 있고 연소열이 얼마큼 발생했겠구나라는 그런 추측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연소 이론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인지과학 이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생물학적으로 뉴런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뇌까지 어떤 그런 열기를 전달한다라는 어떤 그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중학생만 돼도 이거를 나름대로 상식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알아차림 뭐랄까 알아차림의 원인이다. 이게 지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분자 운동이 몇 도다. 이게 온도니까 분자 운동이 말하자면 강해지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와 탄소가 결합이 많아지면 반응하는 리터가 얼만큼 됐다. 그 다음에 뉴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감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뭐랄까 데이터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말하자면 이 불이 타는 어떤 그러한 현상에 대한 추상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갖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화이트헤드는 실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닌데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형이사학적인 환상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런 지식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뭘까? 그러면서도 이게 의미가 있다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예,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추측체계다 하는 그다 하고 요건 뭐 저 나름대로 삼천포로 이제 빠지는 어떤 그러한 뭐랄까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이제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과학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이 나타나면은 그 경험을 과학 이론에 의해서 캐치해서 현재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 요거 아마 15분도 안 되는 짧은 유튜브 영상이니까 잠깐 보시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과학적 판단에 대해서 이 유튜브는 결국을 보면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보다는 과학적 판단이라는 것은 경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그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저도 선험적 종합 판단은 좀 어떤 칸트가 가졌던 어떤 좀 이상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었고 실제적으로는 경험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이 모여서 추측체계를 만들고 그 추측 체계가 결국은 눈앞에 있는 현상을 판단하게 한다라고 해서 경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게 좀 맞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랄까 기본 문제가 되어 있는 이분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연결 지점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145페이지에 보면은 뭐야 여러분이 보는 붉은색에 관해 전혀 설명할 방도가 없다. 그냥 각자 붉은색에 대한 느낌을 가질 뿐이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그 논의 대상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붉은색이 있을 때 각각 A, B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그 뭐랄까 그 붉은색을 유사한 거를 갖고는 있지만
그 세밀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금의 A와 B의 각각의 정신에게 영향을 주는 A, B는 뭐랄까 다른 어떤 그런 뭐랄까 색깔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비교나 뭐 대화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떤 추측 체계라고 어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추측 색에 대해서는 이제 색은 전자기파의 길이의 결과다라는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나 어떤 그런 뭐랄까 데이터나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추측 체계를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정신에 뭐랄까 뭐야, 촉발을 해서 결국 지식을 말하자면 도출을 한다. 그리고 이 지식이 결국은 우리가 뭐랄까 그 자연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하자면 여기 그 색에 대한 어떤 그런 추측 체계에서는 우리한테는 어떤 과시광선에 대한 요거는 사실은 이 책에는 없는 얘기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설명을 좀 해보게 됐어요. 과시광선은 자외선인 380 나노메타에서 붉은색인 780 나노메타 사이에 우리의 무지개 색깔이 쫙 다 들어가 있는데 붉은색이라 그러면은 780 나노미터에 가까운 지점의 파장이 말하자면 그 붉은색이라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AB에게 똑같은 그 780 나노미터라는 데이터를 주고 각각의 느낌은 다르더라도 A가 A든 B든 둘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면은 같은 이게 빨간색이다 그럼 둘 다 빨간색이라고 말은 하겠지만 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로는 780 나노미터라고 하는 같은 말하자면 데이터를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6페이지에 나오는 거에 비하면 전자기 교란의 파동으로 빛의 파동 사이에 성립하는 상호 연결성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발견된 건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유자라고 네모친 거는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학적인 어떤 추측 체계에 의해서 드러난 데이터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불금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기준이 말하자면 지식으로 알아차림의 원인으로서 제시가 돼서 결국은 그 두 개가 말하자면 연결성을 갖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6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정신의 우회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알아차림의 원인과 밑에 있는 어떤 불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의 자연에서 포착된 거하고 사이에 연결점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애매한 게 조금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그러한 주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장은 14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무시간적 공간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아주 핵심적인 용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화이트헤드가 지금 예를 든 것을 그 문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여기 보면은 10시에 케임브리지라는 그 순간에 해당하는 순간적 공간으로부터 오늘 아침 11시 런던이라는
그 순간에 해당하는 순간적 공간까지의 거리가 52마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안 가? 어? 여기 뭐 케임브리지라고 런던하고 거리가 재보니까 52m인데 52마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이해가 안 가나? 그걸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화이트헤드는 그 뭐랄까 말하자면 움직이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물건은 시간과 거리가 변동이 된다는 그 뭐랄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면서 화이트헤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52마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무시간적 공간을 전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 순간이라고 딱 세웠다고 전제했을 때 그때만 52마일이라는 어떤 그 거리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장은 화이트헤드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순간에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10시에서 11시 흘러가는 그 어떤 그런 시간 사이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거리라는 거는 그 뭐냐면 정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빛의 속도가 아닌 어떤 그런 일반적인 걸음걸이나 자동차, 뭐 비행기 같은 것 정도도 그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거의 오류가 없이 시간을 52마일을 잴 수는 있는데 실제로 말하자면 그 아인슈타인의 수식에 의하면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물건 어떤 물체에 있어서는 그 시간과 공간 거리 자체가 변한다는 게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그 시간 지연 거리 수축에 대한 얘기를 수식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무시간적 공간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어떤 그런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실제의 세계는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시간 속에서 생동하는 어떤 그런 대상을 말하고 전제하는데 어떤 그런 과학의 세계나 이론의 세계에는 무시간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거시적인 세계에서 말하자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뭐랄까 느린 움직임이나 느린 시간 움직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이 무시간적 공간에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의 어떤 그런 뭐랄까 지금이 아니고 그때 화이트헤드가 1920년대 그때의 시점에도 상대성 이론이 상식이 됐으니까 맞으면 식자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상대성 이론이 저기 뭔 소리요? 뭐 하고 이제 멍해질 때가 많지만 근데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도 상대성 이론이 상식이 돼 있다는 거고 그 상식 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무시간적 공간이라는 개념은 그 상대성 이론을 떠난 개념의 세계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랄까 이제 5장을 읽고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물론 이제 뭐 갈수록 뭐랄까 이해보다 더 오해가 누적될 수도 있다는 그 우려를 안고 한번
가보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씹히는 데까지 씹어보는 거죠. 뭐 그냥 많은 문장들이 그냥 꿀떡 삼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엔 요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 같아서 주어진 시간 체계의 연쇄적인 찰나적 공간들과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맺어야 하는 무시간적 공간의 구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근데 아까 얘기했던 무시간적 공간이라는 게 중요한 목표점으로 이제 계속 거론이 돼서 제가 아까 얘기를 좀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무시간적 공간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간 빛의 속도에 따라서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이 변동되거나 거리가 움직이는 그런 감각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거의 뉴턴의 어떤 그런 절대 시공간의 개념이 우리의 상식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무시간적 공간하고의 어떤 연결점을 만들고자 하는 게 어떤 하이테이드의 어떤 목표다라는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시간 체계하고 그 다음에 무시간적 공간하고 어떤 그런 연결점을 찾으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구도를 말하자면 선을 그어서 위에는 개념의 세계고 밑에는 이제 실제 자연의 세계, 그리고 저 멀리 꼭대기에 무시간적 공간, 이거는 엄마르고 순수한 개념의 세계에 가깝다 그럴까, 그러한 세계이고, 그 중간에 이제 감각 알아차림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화이트헤드는 계속 이거를 중간에 어떤 중요한 도구로 이제 자연을 접목하는 어떤 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무시간적 공간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자연과 분리된 어떤 순수한 어떤 개념의 세계, 이 가치를 말하자면 화이트헤드는 놓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러한 논리하고 그 다음에 자연, 포착된 자연하고의 연결점을 가져가야 이분화를 극복하고 말하자면 온전한 어떤 그런 자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겠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목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무시간적 공간이라는 거는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거, 그 다음에 뉴턴 법칙, 아니면 산대성 이론도 물론 많이 색깔이 다르지만, 예를 들면 유클리드 기하학의 어떤 그런 점이라는 거를 하나의 얘기를 듣는다면은 위치만 있고 부분이 없다. 순수한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점을 어떻게 찍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 같은 그러한 실제에는 없는 순수한 사고 세계, 이러한 것들을 무시간적 공간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근데 시간 체계라는 거는 요 밑에 있는 어떤 자연의 세계라기보다는 감각 알아차림에서도 이렇게 어떤 개념의 세계에 속한 어떤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개념의 세계고, 상대적으로 위치나 장소라는 말은 실제의 세계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이 빨간색 위에 있는 어떤 그러한 영역의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또 얘기인데죠. 그러니까는 공간은 개념이고 장소는 저기에 있는 실제 자연 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찰나의 개념이 지속과 만나는 점에 장소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찰나의 개념이라니까 그 어떤 위에 있는 개념이 밑에 있는 지속하고야 자연과의 만나는 어떤 지점, 예? 이렇게 저를 이해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뭐랄까 위치도 그런 의미로 뭘까 뭐, 장소의 개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지속은 뭐 말하자면 벼룩송부터 이제 이어지는 어떤 그 흐름을 받아갖고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지속이 이제 사건이고 그것을 이제 어쨌든 이렇게 크게 보는 입장에서 지속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찰나라는 어떤 그러한 그 개념을 설정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지점에 뭐냐면 장소가 뭐냐면 위치가 된다. 네,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어쨌든 뭐야, 이러도 허공에서만 하려니까 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그림을 이것저것 갖다 짜맞추면서 막 이게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네, 사실은 사이트 헤드가 이런 그림을 뭐 염두에 뒀을 거라고는 뭐 또 뭐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분은 그보다는 아마 그 집합론이나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합론 자체가 또 이분은 뭐 그러니까 뭐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분명한지 이제 저한테 잘 접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갸우뚱 하면서 계속 듣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지속과 찰나를 설정을 하고 만나는 지점의 장소를 이렇게 그려보는 입장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갖고 보면 이제 후반부에 가면 또 이제 본질 뭐랄까 그 시간 체계하고 무시간적 공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동을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 체계와 무시간적 공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니까 연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는 거죠. 네. 뭐, 뭐 점점 더 진행을 하겠지만 아유 뭐 시간을 더 많이 들여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더 오해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이런 정도로 한번 뭐랄까 이야기를 한번 뭐랄까 매듭을 지어볼까 해요. 예.